매출이 얼마 이하짜리 분들은 거의 없었다는, 그거보다도 더 적은 분들도 요번에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있었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완전히 합법적으로 하시기에는 두 개도 불가능하고요. 이건 다 불법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서울역에서 오피스텔 몇십 개씩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최초의 10명은 그때 뉴스도 크게 났고요. 네, 안녕하세요. 공간수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간 임대나 혹은 에어비앤비 쪽에서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우영회계법인에서 재직 중인 정구현 회계사라고 하고요. 16년, 17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저도 에어비앤비를 좀 국내에서 좀 해봤고요. 관련된 세무 대리 조사 나왔을 때 조사 대응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조금 지식이 축적됐다고 생각해서 오늘 대표님이랑 같이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에서 국내 에어비앤비 호스트분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시는 대표 카페인데 거기서부터 같이 운영을 하셨던 거죠? 운영자분께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초반에 강의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8, 9년 된 것 같아요. 8, 9년 지금도 사실 이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들이 정책들이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8, 9년 전이라고 하면은 에어비앤비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도 많았다고 했는데 지금에 비하면 많이 없지 않았을까. 근데 네. 그때부터도 그러면 이제 이런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세금 문제가 아무것도 정립이 안 되었을 때겠네요. 그때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도 그때는 이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출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나 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구집이 문제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은 좀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점점 단계적으로 좀 더 압박이 심해지는 것 같은. 그러면 지금 이제 실제로 저도 이제 듣기로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세금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동향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나요? 옛날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2015년, 16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처음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처음이었고 15년, 16년분에 대한 소득세 조사는 에어비앤비 전체 상위 10명. 전체 중에 상위 10명이요? 네. 그리고 SNS, 인플루언서들 그때 한창 같이 이슈가 돼서 인플루언서들, 에어비앤비 공유 사업자들 이런 분들을 묶어서 본보기의 느낌이라 그럴까요? 10명 정도만 딱 하고 그게 사실은 시초였다고 봐야죠. 그때는 딱 10분만 했었고 그래서 그때 걸리신 분들은 규모들이 다 컸어요. 엄청 잘 벌고 계셨던 분들이겠네요. 제가 그때 겪은 케이스로는 서울역에서 오피스텔 몇십 개씩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았으니까. 예. 그런 분들이 그게 이제 1차 조사 때 뭔가 됐었고 지금은 몇 차까지 왔나요 그게? 지금은 4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차수가 있다는 게 제가 궁금한 게 그 세무조사를 각을 딱 잡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무조사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야? 이게 실시간으로 국세청에서 이런 걸 알지는 못하나 보네요. 네, 세금이 기본적으로 제척 기간이 5년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뭔가를 하기에는 인력도 그렇고 아마 시간적인 정보적인 측면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년 안에만 하면 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5년 안에? 네, 어차피 거둘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15, 16 거 2개 년도를 했었고요. 17, 18, 19 3개 년도를 그 다음 했고요. 그다음에 20년, 21년 요번이 이제 22, 23, 24가 될 것 같아요. 세무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겠네요. 이런 식으로 상위 몇 명 혹은 막 랜덤 이런 식으로 하나요? 범위는 점점 확대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우선은 최초의 10명은 그때 뉴스도 크게 났고요. 거기는 아예 좀 기획처럼 조사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 거부터는 좀 반쪽짜리였어요. 에어비앤비 결제 대행사 페이오니어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서 한 적도 있었고요. 요번에 아마 메일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요번에도 에어비앤비에서 직접 자료를 제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범위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2019년, 20년대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하다가 당연히 저도 그냥 제 통장으로 받고 세금을 안 냈죠, 사실. 근데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2020년 그때 당시에 세무조사 때 안 걸렸으니까 저는 그럼 일단은 그 부분을 넘어간 건가요? 아마 얼마 안 됐으면은 일단 세금을 추징할 만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할 만한 그 조사관님들이 일할 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사실은 하는데요. 저는 값어치가 없고요. 그걸 해도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소득이 없다거나 사업자 등록을 안 냈어도 그거에 대한 관세가 너무 적으면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수를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정 부분 필터링을 걸어서 잘라내면서 특정 금액 이상분은 대부분 됐는데 또 안 걸리신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도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의 숫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뭐 매출이 얼마 이하짜리 분들은 거의 없었다면 제가 봤던 분들 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 그거보다도 더 적은 분들도 요번에 막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있었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요즘에는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에어비앤비를 할 때 합법과 불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딱 경계가 있잖아요. 제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국세청과 관련 세법과 관련된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진흥법이라든지 보건법에 따라서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외도민이라든지 이런 게 등록이 됐느냐를 가지고 합법과 불법을 이제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세법에서 합법과 불법을 나눈 거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 이건 다 불법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세법에서 불법이라는 건 결국 네. 세법에서 정하는 바를 어기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이해하시고 계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우선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대부분의 세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 중에 이 숙박업 특히나 이제 에어비앤비 같이 외국인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허가증이 있어야만 사업자 등록에 내가 민박업을 할 수 있거나 뭐 여러 식으로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선 해결이 돼야지 사실은 사업자 등록이 숙박업으로 명확하게 나온다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농어촌 민박업, 요 펜션들 하시거나 뭐 이런 거. 네네. 숙박업은 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네. 사업자 등록이 숙박업으로 나오려면 그런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호스텔을 하려면 호스텔업 그 허가증이 있어야 될 거고, 뭐 모텔 하려면 일반 숙박업 허가증이 있어야 그 사업자가 나올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 허가증이 없고서는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 순서를 다 지켜야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럼 허가까지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허가를 받아서 이제 네. 오픈을 해서 뭐 에어비앤비든 이런 데서 올려서 이제 수익은 벌지만 그 번 거를 가지고 이제 뭐 사업자 등록을 아예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쪽에서 이제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겠네요. 예. 뭐 그쵸? 어떤 분들은 아예 뭐 허가증도 없이도 하시고요. 그죠. 허가증이 없다 보니 사업자 등록만 다른 업종으로 내는 경우들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다른 업종으로 내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허가증만 있고 또 사업자 등록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공중보건위생관리법 공중위생보건관리법 네, 뭐 저도 3번이나 걸려가지고 공중보건위생관리법인가? 네. 어쨌든 이제 허가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오는 거죠. 그쵸. 네. 사업자 등록을 안 내는 거 자체는 세금 자체를 신고를 못 하니까 일단 세금을 신고 안 했으니까 또 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대로 해야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했을 때는 개인으로 하는 게 낫나요? 법인으로 하는 게 낫나요? 일단 민박업 같은 경우는 네. 법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 네, 왜냐면은 가장 먼저 그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법인은 전입 신고를 할 수 없잖아요. 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하시기에는 2개도 불가능하고요. 전입 신고를 2개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한 명당 하나 전입 신고가 된 상태. 그게 사실은 민박업 기준으로는 허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보다 좀 더 큰 숙박업들, 뭐 호스텔이나 뭐 모텔, 뭐 호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법인이 할 수 있죠. 그런 건 사람이 전입 신고가 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예, 대신 다른 제한들이 많죠. 뭐 위치상의 제한이나 아니면 안전상의 제한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그거는 또 그거에 맞춰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민박업을 하시다가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대부분 호스텔이라고 써 있어도 외도민으로 많이 받아서 하시니까 이제 이런 불법 합법적인 여부가 너무 힘드니까 숙박업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략 알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잘 좀 헷갈렸던 게 에어비앤비는 외도민을 받으려고 하면 전입신고가 필요하고 근데 법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그냥 불가능한 거네요. 사실. 네네. 사업자가 숙박업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명확하진 않은데요. 숙박업이라는 업종 안에 개인의 경우에는 숙박업에서 업종을 주로 민박업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숙박업은 업태고 네. 업종은 거기에 따라오는 숙박업이 뭐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네. 뭐 일반 숙박업, 뭐 모텔도 있고, 네네네, 그렇죠. 펜션도 있고, 민박업도 있고 이런데 그 안에서 공유 숙박업이라는 코드가 하나 생겼어요. 종목이. 예.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사업자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외국인 도시 관광 민박업이나 농어촌 민박업은 민박업의 범주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거 말고 허가증이 없는 경우로 추정이 돼요.
그냥 저희 에어비앤비 딱 하는 그거대로 돼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남는 공간을 누구한테 빌려주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왜 만들었을까 제 추측인데 아마도 그러니까 허가증이 없으면 안 나오는 업종인데 그럼 세금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유 숙박업이랑 코드를 하나 새로 만들어준 것 같고 근데 저도 추정이어서 명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민박업은 민박업으로 내면 됩니다. 뭐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다 민박업으로 내면 되고요. 숙박업의 업태 안에 종목이 민박업이면 되고요. 허가증을 갖고 가면 그걸로 내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에 걸려서 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유 숙박업으로 직권으로 내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걸 회계사님께 여쭤봐도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럼 가족 명의를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꼼수일까요? 사업자를 내거나 했을 때 이것들이 다 직장에서도 알게 되나요? 누가 돈을 갖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